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상담센터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고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했었고 경제적 지원도 충분히 받았었고 뭐 특별히 엄청 나에게 못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봐도 되게 좋은 분들이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렬한 트라우마적 기억이 어린 시절에 자리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부모가 나를 좀 섭섭하게 하거나 어린 시절에 슬픈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평이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은데, 또는 우리 부모님은 되게 평범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대인관계, 사회적 관계나 친구 연인 관계나 배우자하고 결혼 생활, 이런 대인관계 쪽에서 관계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린 시절과 인간론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인간론적 해석, 트라우마적 해석들은 어린 시절의 어떤 정말 역기능적 가족 모델, 아버지가 막 폭력적이고 어머니가 막 정서적 학대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일반적인 상담에서 그런 케이스들은 드물고 일반적인 가정이고 겉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으로 대인관계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꼭 트라우마가 없어도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를 애착 외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걸친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오랫동안 어떤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에 노출이 되어서, 하지만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애착 외상이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모의 핵심적인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되지 않은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러니까 어느 날은 되게 따뜻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은 되게 차갑고, 어떤 상황에선 굉장히 칭찬하고 예뻐하지만 또 같은 상황에서 되게 비난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감정을 공감해주고 받아주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별나고 유별나다라고 깎아내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일관되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경우에 애착 외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또 하나는 감정에 대한 이중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는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표정은 굉장히 냉랭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감정의 이제 이중 신호죠. 또 하나는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얘기해. 근데 정작 힘든 거 얘기하면은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참 얘 별나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창피를 준다든지, 이것도 이제 감정의 이중 신호일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엄마 화 안 났으니까 얘기해봐, 다 얘기해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기하면 엄마가 분명히 뭐라고 할 것 같고 화가 난 것 같은데 또 화가 안 났다고 하고, 그럼 얘기 안 하면은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아이들이 계속 눈물만 흘리는 경우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같은 상황에서의 일관되지 않은 신호 플러스 감정에 대한 이중 신호가 합쳐지면은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돼 버리면 애착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하나의 정서적 심리적 외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 강렬한 트라우마적 기억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 반복되면 그 외상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에 문제를 생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은 신호 플러스 이중 신호가 같이 있으면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관계에서 나는 사랑받고 싶다 이런 게 강렬해져요. 근데 반대로 또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 사랑은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인정 욕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집착 수준에 가깝게 커지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아이들은 다 부모나 타인에게 인정 욕구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지 아이의 자존감이 형성이 잘 되고, 근데 보통 아이가 갖는 것과 이런 이중 신호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애착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집착 수준으로 인정 욕구가 강렬합니다. 이렇게 이중 신호를 자주 보내게 되면 일관되게 사랑이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굉장히 사랑해줬다가 칭찬해줬다가 어느 날 비난하고 되게 차갑게 굴면 이 인정과 사랑이라는 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되게 불안하게 되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결핍된 것들, 불안한 것들을 강렬하게 욕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이는 부모의 인정과 사랑이 너무 중요하고 그에게 세상의 전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렬하게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도 보면 어떤 보상물이 올 때 일정한 정기적인 보상이 아니라 간헐적 보상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박이나 이게 이제 중독의 메커니즘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의 사랑이 간헐적으로 오게 되면은 거기에 강렬하게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강렬한 집착이 있으면서 동시에 거기에 대한 큰 불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게 동시에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인정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계하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그 타격이 너무 큰 거죠. 인정과 사랑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없게 되면은 거의 내가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돌변하는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제나 대비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불신이 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관계적인 부분에 어려움의 양상으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가 인정이 굉장히 굶주려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금만 나에게 잘해주거나 칭찬을 해주면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막 행복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동시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오래 못 가겠지? 또 돌변하겠지? 언젠가 나를 버리겠지?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복감과 감동이 점점 커지는데 그 반대급부적으로 굉장히 큰 불안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어떤 섭섭한 사인이나 또는 관계를 좀 멀리 하려는 그런 사인 같은 게 보면 굉장히 극도로 분노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존재가 흔들리거나 이런 경험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관계에서 굉장히 극단 논리로 많이 나옵니다. 흑백 논리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잘해주고 이해해주면은 굉장히 이상화시키면서 평생 나하고 함께 할 존재, 정말 둘도 없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제 아주 조금이라도 실망하거나 관계에서 스크래치를 내는 행동을 하면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저렇게 나쁜 인간이었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로부터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재현되는 것들이고, 그런 감정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수준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막상 끊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조금이라도 관계를 끊어내려거나 관계에 스크래치가 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예의주시하게 되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제 유기불안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계성 성격이나 아니면 이제 의존적 성격에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성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서 굉장한 인정 욕구가 있지만, 그래서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불신이 깔려 있는 그런 이제 관계 맺기를 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상대와 나 모두 이제 지치게 되면서 파국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나타나는 관계에서 패턴이 감정 폭발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꾹꾹 참고 잘 누르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거의 홍수 터지듯이 빵 터지면서 거의 이제 막 그 대포가 날아간다는 거죠. 상대에게 딱총 몇 방 쏠 일이 이제 대포처럼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일관되지 못한 그 이중 신호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감정을 말하게 되면 어느 날은 되게 잘 받아주다가 어느 날은 혼나고, 또 어떤 날은 무시당하고, 또 어떤 날은 칭찬받다가 또 어떤 날은 별나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기본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불안한 일인 거죠. 차라리 얘기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내 감정을 꾹꾹 누르게 됩니다. 근데 그 꾹꾹 누른 그 감정이 절대 어디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그 쌓인 감정들은 대부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 쌓인 감정들이 결국에는 이제 용량을 넘치게 되면 이제 뻥 터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포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에게 대포가 날아가지 않으면 그게 안에서 터지게 되면은 자기 파괴적인 역동이 발생해서 뭐 심한 경우에 자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식의 어떤 폭발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한 음주를 한다든지 어떤 자극적이면서 이제 파괴적인 어떤 행동들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고 이제 시원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뭐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정죄하죠. 자책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또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와 자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감정을 또 꾹꾹 누르게 되고, 그러다 뻥 터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굉장히 이제 자책이 많고 자기 비난적인 생각이 많아져서 우울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뭐냐면,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한 감각이 되게
약해져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나라는 사람이 잘 안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막 왁자지껄하고 계속 만나고 할 때는 괜찮은데 혼자서 방에 들어가거나 집에 혼자서 있으면 마치 이제 내가 잘 안 느껴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존재가 잘 안 느껴지는,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한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일관되지 않은 이중 신호들을 막 주게 되면은 그 아이는 거기에 맞춰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과 인정 욕구는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계속 눈치를 보게 되고 거기에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되게 칭찬을 해주고 사랑해주고 어느 날은 되게 비난하고 수치심을 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되게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패턴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 욕구가 아니라 타인의 욕구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감각이 약해지니까 타인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거절했을 때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내 자존감도 기복이 확 왔다 갔다 하겠죠.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잘해도 불안하고 못해도 불안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뭔가 잘했다고 확정적으로 알려주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는 기분, 감정 조절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혼자 있을 때 역시 굉장히 공허함이나 불안함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혼자서 있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나 느낌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감정이나 느낌들을 되게 이제 안정되고 성숙한 방식으로 부모가 같이 견뎌주고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 서서히 이제 안정적으로 부모가 독립을 하면서 나를 잡아줬던 부모의 그런 표상이 계속 무의식 속에 남아있으면서 감정을 스스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학습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이제 혼자서 견디거나 다룰 수 없다는 그런 신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혼자 있으면 굉장히 공허해지거나 이제 불안함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일관되지 못한 이중 신호를 주는 이제 부모가 어떤 식으로 자녀에게 이제 애착 외상을 남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제 관계의 역설이에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랑을 갈망하고 집착 수준으로 원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위험한 것으로 느끼는 양가적인 감정이 계속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좀 현실적으로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어린 시절의 관계 외상에 대해서, 애착 외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나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심리학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되고 본인이 주체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이지만 연인이든 아니면은 정말 크게 아주 중요한 대상은 배우자겠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그런 식으로 좀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치료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 나온 것보다 제 임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누굴 만날 것인가, 특히 이제 결혼 상대를 잘 고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예를 들면 이제 애착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 애착일 수도 있겠죠. 집착형이나 혼돈형이나 회피형 이런 성향으로 갈 수 있는데, 결국에 그런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은 이제 안정형 애착이겠죠. 근데 또 이런 불안정 애착이신 분들이 안정을 잘 못하거나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업앤다운이 막 감정적으로 심하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강렬한 분들에게 동시에, 그러니까 같은 성향이 있는 분들에게 보통 끌리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그런 대상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생긴 이제 외상의 경험이고,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채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린 시절에 고착화되어 있는 퇴행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항상 피해만 다니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처를 내가 받고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살짝만 섭섭하게 구는 거죠. 연인 사이인데 너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좀 잘해주고 공감해주면 이상화 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카톡을 했는데 카톡 답장이 좀 늦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 불안이 확 터지기 때문에 갑자기 돌변하면서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생각이 파국적으로 가면서 섭섭해지고 막 공격적인 언사를 막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관계에서
동일한 상처를 계속 받고 있다면 이건 이제 상처에 계속된 재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채우려고 하는 욕구 또는 이제 반복되는 상처 이런 것들을 이 양극단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그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결핍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결핍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스스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상담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이런 상처들은 저 역시도 아무리 수련을 하고 자기 분석을 해도 계속 반복돼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하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그것이 올라오더라도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무너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고 또는 이제 더 나아간다면 그런 것들을 창조적인 승화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이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숙하고 치유가 된 거거든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치유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